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후보지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박순봉,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시장에 애플까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이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나서면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하는데요. IT본부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반응이 이 한입에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한입뉴스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다 두 분 공이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네요. 자, 오늘 관련된 주제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네요. 네, 어제 오후 11시 55분쯤부터 오늘 오전 0시쯤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탄도미사일이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동해상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부 재현과 추가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또 북한이 도발을 한 거고요. 탄도미사일 발사로 따지면 지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이에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하기도 했어요. 뭐 군수 적재 목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연합 이 방위 태세, 한미 간의 방위 태세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 풀이가 되거든요. 이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이후 또다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SSBN이. 네, 이거는 이제 SSBN 켄터키함은 핵탄두 탑재. 근데 이 아나폴리스함은 이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뭐 그런 부분이 다르지만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견제 목적, 또 하나는 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면서 크게 기념하는 6.25 전쟁 정전협전 체결일, 이게 27일인데 이걸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 것이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미군의 신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유엔 사령부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면서요? 일단 유엔 사령부가 이 공동 경비 구역에 있는 연락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북한 측에 보냈고, 그것을 북한이 받았다고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다는 피드백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소통은 또 없는 것으로 지금 미국 국무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에 갑자기 이제 북쪽으로 뛰어갔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어제 사실 유엔군 사령부가 이 공동경비구역 연락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송환 협상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곧바로 이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연락을 받았다는 신호만 북한이 연락을 돌려준 것이지 그 이후에 이 킹 이병의 신변이라든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송환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확인을 했고요. 또 혹시 이 기자들이 미국 국무부에 미국이 따로 접촉 시도는 안 하느냐 지금 유엔 사령부가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도 미국도 일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북한의 답변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그럼 벌써 이제 거의 일주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북한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우리가 또 원비어 씨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 원비어 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미국 국무에서 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 병사가 한국계 군인은 아니죠? 그래서 미군입니다. 완전히 미군이죠. 네.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총격전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갑작스럽게 견학 도중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좀 범죄 혐의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넘어간 상황이라 사실 양측 모두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뭐 이제 비무장 상태로 이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 총격전 같은 거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미군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당국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또 유엔사도 좀 당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북미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 지하차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폭우로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이 검찰 또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호강 범람을 막는 임시 제방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높이였다. 이게 확인됐다면서요. 네. 우선 미어촌교 이 기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궁평 2 지하차도와 인접한 미어촌교 이게 국토부의 설계 기준대로라면 계획홍수위 그러니까 이게 계획홍수위라고 해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29.08m 여기다가 법정 여유 높이 1.5m를 더한 30.58m 높이로 다리 상판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0.3m 낮은 높이 30.28m로 지어서 미어촌교부터 기준을 어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높이 이건 기준보다 또 훨씬 낮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어촌교 공사를 위해서 원래 있던 제방을 허물었다가 장마철을 앞두고 부랴부랴 복구를 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0.8m 낮은 29.78m로 이 높이의 뚝을 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실한 제방 높이 때문에 범람을 미처 못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뭐 이 제방마저 다리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허물었고 이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6월 말 정도에 제방을 다시 쌓기 시작해서 7월 7일 공사를 끝냈는데 어쨌든 이 제방 높이가 낮아서 제대로 된 홍수 대응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경찰 이야기였습니다. 왜 궁평 2 지하차도로 가지 못했고 경찰 차량도 한 대만 투입이 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결국 제 시간에 궁평 2 지하차도에 도착을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112 신고 대응에 부실했던 충청북도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지만 일단 경찰 6명이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를 하면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현재 국무조정실이 계속 감찰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이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투트랙으로 이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어제 국무조정실이 이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12명이나 관계기관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일단 충북도 관계자가 2명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그리고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그리고 현직 3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감찰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혐의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충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 참사 전에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통통제와 같은 조치를 안 했다는 판단을 국무조정실이 내렸고요. 또 참사 원인이 된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행복청이 과연 이 관리 감독을 시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왜 계획 홍수위보다 둑을 낮게 쌓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재난대응 총책임자가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김영환 지사예요. 네. 근데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총리실이 공식적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선출직
지자체장은 국조실에 조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감찰할 수 없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총책임자만 책임을 면하고 일선의 공무원들만 또 이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총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사 부분이 조금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경의 수사 범위에도 충북도지사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면 내사를 시작해서 뭐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특별히 정부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단 수사 개시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어제 이 경찰 직장협의회가 실제로 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26일이죠.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이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겠다. 어째서 일선에 있는 경찰들만 수사로 넘기고 총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느냐.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한다고 선언했었는데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시사가 됐네요. 네, 어제도 저희가 사업 재개가 될 것 같다라고 짚어드렸는데요. 어제 국토부 관계자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연 다음에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사업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정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은 물론이고 정치 생명 걸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장이 커졌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제 백지화 발언 이게 충격요법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백지하려고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고 네. 충격요법이었으니까 뭐 사업 재개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국토부에서 나온 거예요. 장관의 그러니까 뭐 설명이 있습니까? 뭐 장관의 여기 충격요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 없었지만 원 장관도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민주당에서 사과하면 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백지화가 아니라 조건부 뭐 사업 추진 이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열리게 되는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이 백지화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이 충격요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 여기에 대해서 좀 글쎄요. 과연 누구한테 충격을 주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백지화 자체가 장관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격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네요. 그러세요? 네. 자, 야당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이 불법이었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 공세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토위 소속의 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희룡 장관이 어떤 그러니까 백지화와 관련해서 어떤 법조항들을 위반했는지를 좀 자세히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도로법 조항들 그리고 광역교통기본계획 그리고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밝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주요 의혹을 또 5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 아니냐. 그동안에도 이 강상면 대안만 조금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환경 영향을 분석을 하고 원안에 대해서는 교통량도 조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네. 그리고 원안 노선에 강화 IC를 설치하는 것을 별 이유도 없이 비합리적이라고 왜곡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원래 원안을 추진할 때는 계속해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한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고요. 새 종점 적용 시에 사업비가 3천억 원가량 증가하는데 이걸 숨기고 있다. 또 하나는 국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료까지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일단 국토부는 다시 한번 사업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다시 한번 해명을 하면서 노선은 우리가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양평군이 제시한 3개 노선과 유사한 노선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한 끝에 최저간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뉴스로 원희룡 장관 우리 KBS 뉴스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지금 원희룡 장관이
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충격을 먹었네. 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방송이 거의 끝나는 직후 무렵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상민 장관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 아들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낯선 이의 울부짖음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가 이태원 차가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30살 젊은 청년도 낯선 이의 울부짖음에 손을 내밀었는데 국가는 왜 외면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재난을 대비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행동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바로 발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해야 될지, 자,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여야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에 복직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2월 8일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다음에 167일 만에 선고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뭐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게 중대한 법 위반이냐, 이 부분을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데, 법 위반이 있지만은 그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라고 헌재가 판단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기각이 되면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대형 참사에서 책임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탄핵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헌재가 과연 적극적인 법 해석이나 적극적인 어떤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조차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들의 반응은, 또 정치권의 반응은 기각이 되고 이상민 장관이 복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군요.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유가족들은 어떤 여론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 도로 정체는 돌발 구간과 작업 구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한림 4터널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김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강원권 면원에서 평창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진부 일대로도 작업 때문에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화도 부근과 다시 설악에서 가평 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동홍천 일대의 정체도 작업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 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로 가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다 감을 잡으셨죠. 지난 18일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학부모 갑질 등 교내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에 경찰은 일단 확인된 게 없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어제 고인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가 됐네요.
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일기장 중 내용 일부를 공개한 건데요. 네. 노조가 공개한 노트 사진을 보면 고인이 숨지기 한 2주일 전이죠. 이달 3일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더하기 학생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땡땡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이렇게도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울교사노조가 숨진 교사의 동료 교사들에게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숨진 교사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 네. 이런 게 있은 뒤에 이 교사가 가해 혹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일기장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안이 어떻든 간에 정말 교사에 대한 존중, 교권이 보호가 되는 것,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가 더 중요할 텐데, 자, 경찰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보면 사실 21일까지만 해도 방금 이 고인의 일기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 이미 서울교사노조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공개했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경찰은 21일까지만 해도 이 제보를 포함해서 이 학부모와의 특별한 갈등이나 갑질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일기장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경찰도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경찰이 지금 해당 제보 내용의 양 당사자 측 부모를 어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참고인 소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관련한 학부모의 갑질 또는 갈등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서희초등학교 교사 60여 명 전원에 대한 탐문 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네. 또 유족 측에서 고인의 유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게 개인적인 사정은 아니구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지금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에 고인의 휴대폰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휴대폰에 대해서도 포렌식 등의 조사를 거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인이 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지 나오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관련한 또 관심도 높지만 또 교육계에서도 상당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권 침해 문제의 학생 인권 조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조례 찬반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일단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학생인권 조례를 그러나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인권 조례가 이번에 교권 회복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학생인권 조례의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이주호 부총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방금 음성으로 들어보셨지만 이주호 부총리가 약간 어제 언급을 했어요. 네.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학생인권 조례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좀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 조례 보면은 휴식권이라고 있고 또 사생활의 자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보면은 이 학생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의 없이 이제 압수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해도 지도를 할 수가 없고 잠을 자도 지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심지어 그거를 지도를 했다 그러면은 인권 침해 교사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 반대 진영에서 해왔던 것이고 어제 이주호 부총리가 드디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한 것인데 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보면요 이게 헌법적 권리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생활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고 휴식권 같은 경우에도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의 형성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누구나 인정받아야 되는 권리를 좀 학생 측면에서 기술해 준 것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지도하며 인권 침해다. 이런 내용은 학생 인권 조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지도했다고 해서 만약에 뭐 학부모나 누군가가 그걸 인권 침해라고 했다면 이건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등 이 학대 관련된 법의 좀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반응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하튼 이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권 보호가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의식 이런 해석 또 그런 입장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교권 침해에 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응도 있을 것이고 저연차 교사 위주의 저학년 배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동학대 특례법에 편승한 교사를 겨냥한 악성 신고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 요인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학생인권 조례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나오게 된다면 그럼 지금 17개 시도 중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이 7곳인데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은 교권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어떤 연락을 하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됐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좀 을로 생각하면서 갑질하는 그런 모양새는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것인지 이것까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학생인권 조례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논의 자체가 학생인권 조례를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이 논의로 가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참 핵심적인 해결이 뭔가 이걸 오히려 우리가 더 깊숙이 좀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국가보훈부로 가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자 문구를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국가보훈부가 밝혀봤는데 결국 실제로 삭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7월 초에 이 국가보훈부가 이 기록을 삭제하겠다. 7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어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이 국가보훈부도 일단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이 법적 근거를 들고 있어요. 이 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절하게 안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전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에 보면 23일까지는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에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 이 적법성을 내세워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 박민식 장관이나 이 보훈부의 입장을 보면 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정 절차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박민식 장관이 어제는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7월 6일에는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혹시 그 백선엽 장군이 고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의 영웅이죠.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 행위자로 지적받는 그 내용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지금 친일파는 아니냐로 사실 박민식 장관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실 네. 이 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자로 지정된 이유는 스스로도 사실 인정한 바인데 1943년부터 그 악명 높은 독립군 토벌대로 알려져 있죠.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이 됐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독립군을 토벌했느냐, 독립군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로 또 논쟁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2009년에 확정적으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이 될 때 그 절차에 있어서 지정이 된 이유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으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죽였느냐 여부보다는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협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적극성이 사실 기준이기 때문에 간도 특설 때 본인이 경쟁률도 높은데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다음에 근무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적극성이 인정돼서 사실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의 문제로 좀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6.25 전쟁에 맹활약을 했지만 백서임 장군이 그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또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을 하는 거죠. 공적심사위 운영 기준도 개정을 했는데요.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강복회를 배제해서 논란이라고.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광복회가 배제된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충격적인 사안인데요. 독립유공자로 구성된 보훈단체인 만큼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된 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부 얘기를 들어보면 2021년, 2022년 회의 참석이 저조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숨진 김원웅 회장 시절이었고 네. 2022년엔 회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후임의 장호건 회장의 직무정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내용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보훈부 이 광복회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회의 참석 미비 때문에 아예 이 위원회에서 빼버렸다. 이거는 아니 출석을 독려하면 될 일이지 위원회에서 배제할 일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현 정부 들어서서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취임해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 심사위원으로 포함이 될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부의 이런 결정이 결국 또 역사적 인식 이걸 좀 따져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종찬 회장이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 임시정부 창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건국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또 독립유공자로 구성된 단체라 전통적으로 친일 경력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배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누가 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불황형 성장이다. 짧게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서 다행히도 올해 들어와서는 2분기 연속으로 일단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에도 0.6%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일단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다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 다 소비가 감소했는데 왜 성장률을 증가를 했느냐? 수입이 너무 감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감소량보다 수입 감소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게 플러스가 돼 보이는 거예요. 수입된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플러스로 보이는 것이지 수입이 너무 감소한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불황형 성장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연구원 두 분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737님께서 배종찬의 시사본부 점심 먹으면서 듣기 좋습니다. 네, 항상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동방신기의 풍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이 노래로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고요. 저는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면 장마, 뜨거운 태양, 그리고 찜통 같은 무더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 장마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여름에 태양이 마치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불에 태울 작자와 더울 열자를 쓰는 작열. 이 불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자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장렬이라고 할까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니은이 첨가되고 자동동화가 된 장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태양이 자결하다가 아니고요. 태양이 장렬하다가 맞습니다. 이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탄 따위가 터져서 쫙 퍼짐이란 뜻과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 따위가 포탄이 터지듯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터질 작자에 찢을 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장렬과는 다른 한자를 쓰고요. 또 한글 표기에서도 두 번째 음절을 렬로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양이 장렬한다처럼 포탄이 장렬한다. 이렇게 모두 장렬이라고 똑같이 발음하고요. 다만 표기 형태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혼동 없이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부산과 안동, 경남 거제와 충북 옥천 등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영서 북부와 경북 내륙,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남부와 경북, 전북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에, 충청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 그중 경기 북부와 남부, 강원 남부, 대전과 충청 남부에는 80mm 이상, 전라남북도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폭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오늘 낮 기온이 강릉 33도, 대구 제주 31도, 서울 광주 30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또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에 헌재 대심 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0.3%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불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심야 시간에 도발한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디저트송 소개해드리면서 미처 안내를 못 드렸는데 동방신기의 풍선 골라주신 우리 청취자분께 모바일 쿠폰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이야기 왜 안 하지 이렇게 막 기다렸었을 것 같은데 꼭 드리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 이유가 박지원 캐스터가 또 동방신기 이 풍선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희망 섞인 가사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들으면. 아 그렇군요. 여튼 동방신기 풍선 가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또 매일매일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한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선생님 결혼 안 하셨죠? 애는 키워봤어요? 젊어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등 교사로서 일하기 이전에 성별 나이를 앞세운 부당함을 견뎌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학교 현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에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6년차 초등학교 교사 박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이 2030 여성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 씨는 남성 교사들은 적어도 민원을 받을지언정 결혼을 했냐, 아이는 키워봤냐 등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 안 키워봐서 그런다라는 식의 민원은 여성에게만 제기되고 도움이 필요해서 만약에 학교 관리자를 찾아가도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른다, 이해해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가운데 80%가 넘는 87.1%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초 현상이 뚜렷한 교육 현장에서 2030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일이 더 많이 노출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이었는데요. 학교 내에서 관련 교사의 이제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초중고 여성 교사 약 41%가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경험은 연령대가 좀 낮을수록 많았는데 2030 여성 교사의 경우에는 66%가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심각하네요.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 이상인데 최근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대립 상황이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부의 여성부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사건의 본질은 사실 이 대립이 아니고 결국은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한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 A씨의 일기장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죠. 네. 월요일 출근 후에 업무 폭탄, 땡땡땡 학생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 개인의 문제처럼 그냥 개인이 우울증이 걸려서 개인의 정신력이 약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논점이 흐려지는데 정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데 정작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단지 나는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남기고 특히 학생 인권 조례를 고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제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왁자지껄 또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 잊어버리는 네. 제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힘든 이 신규 임용된 교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적인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고령의 택배기사가 심장 관련 시술 후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입주민들이 택배기사님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위에 훈훈한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네요. 네, 오랜만에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지난 17일에 택배기사 정순용 씨가 업무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이날 오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정 씨를 곧장 평소 치료를 받던 서울의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요. 응급실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정 씨는 혈관 내 혈전으로 인해서 만약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 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아내 주 씨는 이 상황을 아무래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5개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배송 중에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 중입니다. 부득이 오늘 배송은 못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캡처본과 함께 정 씨가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입주민들은 저마다 마음이 안 좋다. 택배기사 부부가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배송을 하는 것을 봤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입주민들은 그냥 마음이 안타깝다 정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모금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입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모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모였을까요? 총 93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이틀 만에 100세대가 넘는 107세대가 참여를 했고요. 200만 원이 넘는 248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틀 만에. 네. 그래서 모금을 조기 종료했다고 합니다. 사실 1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입주민들은 택배기사님을 우리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줬다라고 해요. 이 모금을 받은 정 씨. 우리 부부가 나이가 들다 보니 택배 배송 업무가 빠르지 않고 가끔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전했고요. 아파트의 거주자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선한 분들이 많다니라고 하면서 끝내 말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참. 이게 돈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배달이 좀 늦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배달이 늦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소리치시기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 오세요 한마디 건네주면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이 한마디가 모든 또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힘들 때 이런 따뜻한 손길이 더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박지훈 캐스터는 그런 목소리로는 화 못 내죠? 아, 내죠. 무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웃으신 것 같아요. 네, 러시아에서 드론으로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모양이 말의 발굽처럼 생겼다고요. 네, 요즘 기상이변이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이번에 찍힌 사진은 러시아의 영구 동토가 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굽처럼 생긴 건데 참고로 이 영구 동토라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도 녹지 않고 얼어있는 땅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 동토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바타가이카 한물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한물지 면적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자체로도만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도 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전문가들은 이제 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약 65%인 툰드라 지대에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온실가스들이 있거든요.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만약에 영구 동토가 더 많이 녹아내리면 거대 구덩이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과학계는 사실 예전부터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해빙이 기후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지구 온난화뿐 아니라 신종 질병이 퍼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는 뭐 알겠는데 그렇죠. 질병 바이러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얼음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녹아 나오면서 인류가 면역을 갖추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으로 퍼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치명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상이변,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우리 KBS의 다큐 인사이드 명품 다큐죠. 끓는 바다. 이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정말 절실하게 아주 심각하구나. 여러분들의 이 수신료가 이렇게 KBS가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인도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죠. 1분만 이 인도에 차를 세워도 앱으로 신고하면 8월부터 가태료를 부과한다고요? 네, 모르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구역은 어디냐 봤더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였고요.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고요. 이번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인도에 대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사실 원래는 지자체별로 시간이 달랐어요. 1분에서 30분까지 차이가 컸는데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도 1분으로 모두 통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인도를 포함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이라도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복으로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수도 생기겠네요. 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기준은 일단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만 원이고요. 소화전은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차량이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운전자분들은 주정차할 곳이 너무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요. 과태료 물릴 없이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꾸 우리 박순봉 기자는 제가 봉자에 방점을 찍게 되네요. 네, 네, 봉버러봉 박순봉 기자 이러면 또 네, 네, 좋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봉사에 초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 이름으로 많이 놀림을 받으셨나 봐요. 네, 예전에 캡틴 박가뽕 그런 별명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냥 애들 의미 없이 지은 건데 예전에 캡틴 플래닛이라고 만화 영화 있었거든요. 따가지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할 때 후보지의 풍수 전문 지리 전문가죠. 백재권 겸임 교수가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권 인사들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보도가 나온 게 좀 배경은 좀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잘 취재를 해가지고 알아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알리고 싶은 사람이 기자한테 줬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시점에 공개가 된 게 별로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좀 따져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종합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천공이 갔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천공이 아니고 이 백 교수니까 즉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기조를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권은 다 이 야당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그런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쭉 흐름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이제 백제화까지 갔던 거는 그 야권이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대응 방식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 뭐 의혹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줄리, 청담동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싸움만 벌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로 보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권이 이렇게 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공보다는 이제 백 교수가 훨씬 제도권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공이 왔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 야권 관계자 표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저쪽은 잘 퍼뜨리고 그리고 어설프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당에서 좀 나온 얘기예요. 네, 지금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건 교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나쁠 게 없다 이런 반응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최초 보도 자체가 뭐 중앙일보나 KBS의 단독 기사 형태로 났는데 이게 이제 여권의 흘리기가 바탕이 됐을 거라는 의혹을 이제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도 만났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좀 덧붙여졌잖아요. 그렇게 또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아까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이제 논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여권이 쓰는 수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흘려놓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계속해 공세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임명은 안 되고 뭐 여권에서는 뒷짐을 지고 우리 아직 임명 안 했는데 우리가 임명 안 하면 어쩌려고 민주당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민주당의 그런 공세의 화력을 좀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관 특보의 임명도 늦어지고 있는 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민주당이 지금 한 달여 가까이 공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잖아요. 네. 이 역시도 일본에서 7월 중에 방류할 걸로 보고 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이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는 한 달로 정하겠다 해서 뭐 지역 투어 일정도 좀 잡았었는데 이것도 좀 수년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가짜 뉴스다. 왜 미리 나서서 그러느냐 이런 식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국 운영에 있어서 너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도권을 너무 못 가져오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슈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수혜도 있었고 계속 끌려가게 네, 참 복잡한데.
자,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재건 겸임교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관상이나 또는 뭐 이런 주술, 뭐 사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현지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또 이재명 대표 부부도 과거에 백재건 씨를 만났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미신 주술에 의존하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까? 가깝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문위원이었던 그 유홍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풍수상의 불길한 점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공개적으로 인터뷰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역대 정권마다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가깝게는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오방남 있었잖아요. 그 오방색 주머니가 요게 이제 뭐 우주와 인간의 기운을 이어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퍼지는 것까지 좀 연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4번째 대권 도전 앞두고 선친 묘소 이장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다 풍수질이고 사실 이제 이런 사례들 말고도요. 그냥 이제 정치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취재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은 고위직들은 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들 고위직들 아니면 판사들 중에 고위직들 그리고 그러니까 법조계뿐 아니라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도 승진 시기를 앞두고는 어느 점집에서 점 봤다. 그리고 그 점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잘 됐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네. 뭔가 또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게 실제 가능한지 이런 불안한 심리 이것 때문에 점을 뭐 또 주술을 믿게 된다. 더 관상을 또 보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걸로도 보이고 좀 이 정치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제도 모 변호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고위직으로 갈수록 노력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 노력은 이만큼 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걸 기대할 때는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변수가 많은 직종일수록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도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당장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냥 인간의 노력을 좀 넘어서는 어떤 것들에 좀 기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연지 기자는 뭐 아이들 또 자녀가 있는 분들 또는 친구의 경우에 뭐 수능 시험 잘 보라고 좀 찹쌀떡 갖다 선물로 주고 엿을 이렇게 녹여서 시험 보고 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이라기보다는 관습이나 뭐 네. 이런 거에 좀 가까운 행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지 기자도 좀 그런 덕을 봤어요? 아니요, 저는 번번이 그런 왜 철학관에서 보는 그런 네. 사주라고 하죠. 저는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믿지 알겠습니다. 않는 편입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PD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자 사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물론 그건 정확하게 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무속 주술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들 또 강상면 땅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또 해외 순방에서의 명품 쇼핑 논란 등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도 구속이 되면서 친인척 관리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당 쪽의 분위기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용산 쪽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보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좀 입을 닫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 이걸로 추정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쪽에서도 뭐 이 중요한지 당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 근데 이제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일말에 좀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을 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는
민주당이 뭘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간혹 뭐 법원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좀 야권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포동의안 문제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이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야권에 훨씬 더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외에도 뭐 돈봉투 의혹 사건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장모의 구속을 통해서 사법부는 또 엄중하다 이런 부분들은 독립돼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 네. 오히려 역공세 반전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도 여권 내에서는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처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친인척들 관리를 하는 문제는 뭐 이부속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도 있을 수가 있고 민정수석 제도는 없으니까 특별감찰관 그렇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이부속실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이부속실 문제는 좀 꾸준히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혹시 이부속실을 다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부속실은 이제 여사를 보통 담당하는 부속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그냥 부속실에 담당하는 인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약속했던 거를 깨는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용산 쪽에서 좀 어려워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을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뭐 행정관 내지는 인력 자체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수석들도 많이 줄여놨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3실장, 뭐 8수석 체제 이렇게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훨씬 적거든요. 작은 대통령실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뒤집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게 되면은 또 야당에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 뒤집지는 않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속실 안에 그냥 그 김건희 여사 담당하는 인력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좀 다른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추진 보고를 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또 옥중 자필 편지가 나와서 어느 진술이 맞는 것인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열릴 공판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옥중 편지로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 상당히 관련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손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라면서 일축하는 분위기고요. 출입하는 기자들 역시 이거는 정말 설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설사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건 민주당의 시각인데요. 설사 그런 진술을 했더라도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지 뭐 이해찬 전 대표와 뭐 이른바 손절을 해서 의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이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손절하는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안은 이화영과 이해찬을 별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 더 이제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이재명 영장 청구설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좀 뒤숭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 시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그 시점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가 비회기 기간이 있고 회기가 시작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회기가 없는 비회기 기간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회기 중에 보낼 것이냐 이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네. 먼저 불체포 특권의 전제는요.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 이 국회 회기를 쉬지 않고 잇따라 잡아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 국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어서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회의 계획이 없는 것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8월 15일까지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영장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회기 중에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숙대를 던져주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의미를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 들어오면 부결을 시키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고 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태도까지 감안하면 회의가 열리지 않는 8월 15일 이전에 그렇죠. 체포영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반대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회기 중에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넘기는 게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게 훨씬 더 검찰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에는 더 큰 부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복합적인 사안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해찬 손절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궁금해가지고 친명계 쪽에 그러니까 주류 쪽의 모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뭐 개인 문제다. 아까 이은지 기자님 얘기해준 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는 얘기가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계들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연결해서 보면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지난번에 좀 불안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이탈이 나오면서 불안했는데 친명계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더더욱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 대거 이탈해가지고 흔들 거다.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비명계 쪽에서는 지금 소강 상태는 맞다. 소강 상태는 맞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오게 되는 시점을 비명계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완전히 서로 인식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회기 중에 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명계가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류 쪽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주류 쪽에 생기는데 일단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 안 지키게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혁신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첫 번째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행동으로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입장을 내고 넘어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은지 기자한테 묻고 싶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체포동의안을 기명 의결하자. 원래는 무기명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인데 이름을 표시하는 기명 포기를 하자. 이런 혁신을 내놨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염두에 둔 제안이 아닌지 왜 이런 안을 혁신위원회가 꺼내들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설사 들어와서 비명계가 대거 이탈을 해서 부결을 시키더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측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혁신위의 이런 제안도 이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이걸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혁신위의 존재감 키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혁신위와 당 의원들 간의 좀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이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금 혁신위가 제일 답답한 게 맨 처음에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 뒤에 당 최고위에서 혁신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가 당론으로 이제 불체포 특권을 부결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도부가 이걸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혁신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면 1호 혁신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의 공이 되잖아요. 하나의 성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혁신위가 더 나아가 의총 추인까지 받아야 완성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부터 틀어졌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재차해서 뭐 이게 어쨌든 당론 채택은 아니지만 이게 선언적인 형식으로 이제 당론으로 이것을 부결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혁신위가 당 의원들과 기싸움 내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금 혁신위가 굉장히 존재감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띄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당이 혁신안을 이미 받았는데도 더 강한 걸 요구하는 식으로 좀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 의원들은 좀 불편해하는 좀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위원회가 더 밀어붙이는 차원에서 기명 표결을 하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김남국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는데 자, 김 의원이 어떤 운명을 맡게 될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명이 안 될 걸로 보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뭐 이유는 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다음 둘째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여야 의원 11명이 코인 투자 의혹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번 제명이 되게 되면 이후에 비슷한 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처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의 제명 케이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에 신민당 총재 시절에 이제 정치 탄압에 의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네. 그럼 과연 이 김남국 의원의 사안이 김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제명할 만한 문제이냐 이것이 좀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김 의원이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론으로 이걸 뭐 우리가 찬성을 하자 제명을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명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야 의원들 모두 이제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윤리자문위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전 장관도 국민의힘 의원이죠. 코인 거래한 것 이게 뭐 변수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민주당은 그걸 변수로 더더욱 김 의원이 제명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제 김 의원만 했느냐? 그렇죠. 김 의원을 권영세 제명하면 전 장관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프레임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꺼내든 게 권영세 장관을 윤리위에 지금 제소하겠다고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측에서도 이걸 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비명계는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연 어떤 민주당 내에 반응이 나올지 또 김남국 의원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봅니다. 홍준표 시장인데 수혜종 골프로 무리를 일으킨 홍준표 시장인데 지금 사과 기자회견도 했고요. 자,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당윤리위 이 징계 절차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좀 나와야 잡히지 않았습니까? 것 같고요. 네. 예, 징계 수에 대한 했죠. 예. 예, 이제 징계에 들어간다라고 징계를 검토한다라는 이제 착수 절차는 시작이 된 건데 징계 수위 전망 어떻게 나옵니까? 다들 뭐 하는 얘기가 아주 강하면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면은 당원권 정지 정도. 그 애는 뭐 더 약하게 나올 거다 좀 경징계 정도를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왜 이제 홍준표 시장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다수이기는 한데 이거 좀 의도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목소리를 전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승자박이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과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의도를 의심하는 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라든가 다른 징계건들이 있는데 그 징계 개시를 착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요번에 홍준표 시장 건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훨씬 뒤에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 건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빠르게 개시 절차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또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럼 왜 이렇게 노린다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제 평론가들이나 이제 평가라는 게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받아도 별로 위축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당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실제 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구시장이고 당에서 이제 중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구 쪽 공천에 힘을 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TK 그리고 영향력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실은 이제 측근들도 꽤 많이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을 노리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측근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당원권 정지가 걸린다. 뭔가 잘못했다. 이런 이미지가 딱 씌워지게 되면은 자기 세력들을 넣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표현은 이거는 총선 전에 좀 밟아놓기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힘을 좀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여태까지 이 지자체장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홍준표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의 표현인데 그 오세훈 시장 건을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좀 옛날 얘기인데 그 무상급식 그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직까지 내려놓고 그 이후에 보수가 조금 이제 그 쇠락하는 그런 네. 시기를 맞게 되거든요. 시장직을 내놓으면서. 그때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 홍준표 시장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때 징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근데 왜 이런 건으로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수혜 관련해서 순환의 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수혜에 계속 대비하는 상황에서 몇몇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간 걸까요? 이게 사실 의원들이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의원 외교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왜 늘 언론은 이런 의원 외교를 외유성 출장이라고 쓰느냐 이런 불만을 좀 토로하는데 네. 사실 근데 국민 정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된 상임위인 환노위원장 인 박정 의원이 출국한 게 더더욱 문제가 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 가려다가 당 네. 내부 지침에 의해서 안 갔잖아요. 이건 충분히 미리 논란이 될 걸 인지할 수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동의한 걸로 아는데 저도 국회의장을 또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수해 상황에서 안 가려고 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병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역대 의장님들 중에서 가장 해외 순방을 많이 간 좀 의장님을 꼽히기도 합니다. 네. 국회 내에서 그만큼 의원 외교를 좀 중시하는 측면도 있고 본인은 특별히 상임위가 이런 수해 관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그러면서 또 지금 상황인 만큼 또 평가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뭐 또 일찍 이제 준비한 원고를 주실 때도 있는데 워낙 이 분야 자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새로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뭐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요즘에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먼저 패를 꺼낼까? 그러다가 딱 한 곳에서 패를 꺼내는 순간 실은 우리도 이런 거 있어 막 쏟아내는 느낌이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챗 GPT가 이제 작년 말에 나오고 우리에게 알려진 건 이제 올 1월이죠. 대부분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다시 봤더니 이제는 챗 GPT 같은 녀석이 오픈 AI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에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7개 업체
상위 1위부터 7위까지 나스닥에 있는 업체들이 이미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다 가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챗 GPT 하면은 어떤 질문이든지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또 전문가 그 이상으로 답변을 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관련된 논문까지도 그렇죠.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작성이 될 정도로 정말 새로운 어떤 차원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스닥의 빅7 회사 모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챗GPT 오픈 AI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이 챗GPT가 운영되는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는 인터넷 어떤 공간에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 공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빌려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GPT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아마존도 이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xAI라는 또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에서도 이런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 가지고 바드라든지 아니면 람다 뭐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구글에서는 챗GPT 비슷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써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 주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이런 언어 모델을 또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를 보자 이제 애플마저도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애플도 우리가 작년부터 이런 GPT 만들고 있었어. 챗GPT 비슷한 거.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어라는 이 뉴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이 챗GPT 같은 AI 모델, 뭐 생성형 AI 모델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뭘 하면은 마크 저커버그도 가만히 안 있네요. 그렇죠.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마크 주커버그가 먼저 이렇게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구축 중인데 메타는 이미 모델을 만들어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의 모델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챗GPT 지금 쓰려면 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들이 쓸 땐 공짜인데 뭔가 기업이 쓰려고 하면은 API라고 해서 이제 질문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라마 이번에 메타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거냐면 이 언어 모델,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공짜로 풀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제 컴퓨터에다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컴퓨터 안에서 챗 GPT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어떻게 보면 나만의 챗GPT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원래 이런 거 만들려면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걸 누구나 상용화를 쓸 수 있게 푼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자기의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면 결국에는 이 원천 기술인 메타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이제 퍼질 수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애플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메타가 단순히 이 기술을 내고 그냥 누구나 쓰세요만 한 게 아니라 퀄컴이라는 회사와 이제 제휴를 시작했어요. 근데 퀄컴이 뭐 하는 회사냐? 스마트폰에 이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스마트폰 안에 이런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조만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폰들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폰은 이제 그 퀄컴의 칩을 쓰지 않거든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관점에서 보면 이제 메타나 스마트폰 중에 그 안드로이드 쪽 만드는 애들이 손을 잡고 1, 2년 안에 챗GPT 비스무리한 이런 비서 같은 녀석을 스마트폰의 기본으로 탑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은 이제 본인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번에 뉴스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최첨단 이제 이 IT 관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IT 성장주가 좀 주춤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서학개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원래 이 하이퍼클로바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챗 GPT 비슷한 언어 모델을 원래 하반기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하반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네이버가 최근에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 하반기에 우리가 뭐뭐뭐뭐 할 거예요라는 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지금은 일부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약간 선공개하고 있는데 8월이 되면
본인들도 챗GPT 비슷한 거를 이제 국내용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베타로 우리가 써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형 챗GPT라고 할 수 있는 한글 GPT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 기반의 이런 걸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9월이 되면 그 우리가 하는 검색 엔진 있지 않습니까? 검색 엔진에 이런 이제 챗GPT 같은 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강남역에서 3명이서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밥 먹을 만한 방이 있는 장소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술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확실히 우리 삶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게 이 네이버 말고도 최근에 LG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상당히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LG에서 키우는 건 좀 뭐냐면 또 특화된 겁니다. 예를 들면 LG가 뭐 화학이나 아니면 뭐 전자, 뭐 요즘에 또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된 좀 더 전문 지식이겠죠. 근데 그런 전문 지식을 또 담고 있는 특화된 또 인공지능을 또 LG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국내에서도 조금 더 우리나라에 최적화되고 특화된 이런 모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AI가 일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외 빅테크 기업 또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이 생성형 AI와 이제 관련된 작업 비즈니스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누구나 쓰면 편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시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배우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미국 배우 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7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미 작가 조합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은 영화의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이미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업에 동참해서 배우들까지 이제 동참한 건데요. 이 동참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글래디에이터 2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는데 미션 임파서블의 또 두 번째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 배우들 역시도 지금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배우들까지 AI가 이제 첨단 기술 같은데 이 관련해서 파업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생성형 GPT 또 AI 이 뭔가 좀 최첨단 기술이면 좋은 것일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배우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어떻게 뺏고 있느냐?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얼굴 합성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해리슨 포드가 나오죠. 해리슨 포드가 좀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의 젊은 시절을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의 몸은 있는데 영화에서 얼굴만 젊은 시절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 사람의 초상권을 지금 출연하는 거 말고 초상권 사인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 학습한 걸 갖고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까지 지금 사인을 하라고 이런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브루스 윌리스 있잖아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요즘에 이제 좀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다이하드로 유명한 배우죠. 그렇죠. 이제 은퇴에 가까운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브루스 윌리스의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브루스 윌리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계약할 때 예를 들면 단역으로 출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엑스트라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나와서 이제 디지털로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자세히 안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합성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나 단역 배우들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고 한 번 사인했을 때 이거 다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작사 특히나 OTT 제작사들의 탐욕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못한다라고 좀 시위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것이 첨단 기술로 좋은 의도이면 좋은데 자칫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건 상당히 또 배우들로서는 불만이 생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뭐 미션 임파서블 영화 톰 크루즈 영화인데 인공지능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것도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공지능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공격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연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건 터미네이터는 약간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거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 인간을 이제 제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영국의 왕립항공학회에서 지난 5월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다고 해요. 뭐냐면 AI 드론한테 뭔가 가상의 임무를 줬는데 임무 수행에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같은 편인데 인간 조종사를 공격하는 뭐 이런 시뮬레이션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걸 좀 각시 묶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생성형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정부와 자율 규제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네.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가장, 네. 비즈니스에는 이런 법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게 영향을 어떻게 주게 될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컨텐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만들었을 때 뭔가 결과물 영화가 됐든 뭐 글이 됐든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라는 것을 워터마크든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하겠다라고 지금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근거를 알 수 있도록. 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건 법적인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기존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오히려 지금까지 기술을 만들어 온 곳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뭔가 그때부터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빅테크들한테는 일종의 방어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국내 기업들도 지금 조금 더 빨리 기술을 좀 만들어서 이런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에 빨리 우리도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우리 기업들은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 그만큼 서로 또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호남 지역 또 영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예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잘 미리 조치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